비용적인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겪는 문제잖아요. 사실 AI 분야의 어떤 투자 규모로 봤을 때는 미국이 가장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 투자 규모에 있어서는 적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GPU 서버를 저희가 확보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중국의 경우에는 정부 주도로 굉장히 대규모 데이터를 구축하고 몇몇 특정 기업이 해당 데이터로 이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스파크 세션의 소영입니다. 여러분, 영화 해리포터 보셨나요? 해리포터 보면 마법사들이 마법 지팡이를 활용해서 결투도 하고 대결도 하고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마법 기술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지팡이라는 도구가 없으면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왜 갑자기 이 마법 지팡이 이야기를 할까 궁금하시죠? 저는 AI 기술에서 디바이스와 어플이 이 마법사들의 마법 지팡이와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다고 해도 활용할 수 있는 어플이나 디바이스가 없으면 그 기술을 온전히 일상에서 활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와 킬러 앱을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AI 업계의 동향과 그리고 앞으로 AI를 연구하고 학습하시는 분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카이스트 대학교에서 석좌 교수로 활동하고 계신 주재걸 교수님인데요. 교수님 만나서 풍성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올 초에 그 인공지능 개론 특강 하시는 거 온라인으로만 뵙고 실제로 뵙는 건 처음인데 벌써 연말이에요. 좀 잘 지내셨나요? 네, 바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현재 어디에서 연구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저는 현재 카이스트 김재철 AI 대학원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요. 컴퓨터 비전 및 자연어 처리 분야의 다양한 생성 AI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AI 업계에 최근에 되게 기쁜 소식이 있어서 그것부터 한번 이야기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AI 업계에서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수상하게 되었단 말이죠. 특히나 이 노벨 물리학상은 그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구축한 존 홉필드 교수와 제프리 힌턴 교수가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AI를 좋아하고 연구하는 학자로서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네, 저도 사실 굉장히 놀랐었고요. 그게 나타내는 바가 실제로 이 세상의 어떤 변혁이나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그 가장 한가운데 이 AI 기술이 자리 잡았다고 하는 그런 뜻을 나타낸다고 보여지고요. 저희 학과의 이제 모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인데, 저희가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이제 좀 잘 정립된 학문들을 배워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국어, 영어, 수학도 있을 수 있고, 또 동시에 물리, 화학, 생물학 혹은 생명공학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들을 어릴 때부터 쭉 배워나가는데, 사실 AI는 어떻게 보면 이전까지는 대학교에서나 배우던 어떤 컴퓨터공학 혹은 컴퓨터 과학의 어떤 세부 분야에 이제 그치는 그런 위상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은 이 AI라는 분야가 좀 전에 말씀드린 물리, 화학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어떤 위상을 가지는 분야로 자리매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대 혹은 이후 세대들부터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런 AI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그런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어릴 때부터 이제 배워나가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 이 AI 기술을 통한 이 세상의 발전이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 사람들이 AI라는 걸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된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지만 교수님은 AI 연구를 좀 오래 해오셨단 말이죠. 이 AI 연구를 왜 좋아하시는지, 그러니까 왜 재밌는지 전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가령 1970년대, 80년대부터도 쭉 연구되어 왔던 분야긴 하지만 실제 지금의 이 AI 기술은 이 머신러닝, 그리고 아마 한 2010년도 초반 정도부터 나왔던 이 딥러닝 기술로 인해서 지금의 큰 발전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AI를 연구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뭐 대학원을 다녔던, 그래서 저 연구 분야를 정하는 그런 시기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흥미로운 어떤 관찰이나 어떤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연구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중심이 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는, 뭐 지금 AI가 있었다면 그 당시에는 빅데이터라는 키워드가 좀 많이 회자되어 왔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인사이트들을 뽑아내는 연구들을 해오다가 결국 딥러닝을 통해서 이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여러 가지 기술 발전이 크게 일어나는 한 2010에서 15년도 사이 정도부터 저도 이 딥러닝 관련된 연구를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컴퓨터 비전, 그리고 자연어 처리, 또 시각 분석 분야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오셨는데, 최근에 좀 몰두하고 계신 연구 분야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현재 저는 컴퓨터 비전과 자연어 처리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이 생성 모델, 즉 이미지나 비디오를 생성하고 합성하는 이런 관련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얼굴 이미지가 뭐 이미지나 어떤 비디오 형태로 주어졌을 때 거기서 사람의 얼굴을 다른 사람 얼굴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혹은 이 사람의 얼굴을 늙게 혹은 어리게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어떤 옷들을 또 자유롭게 다른 옷으로 갈아입힐 수 있는 그 영상 내에서요. 이런 관련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저도 인터넷 쇼핑을 꽤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모델이 입었을 때 너무 예쁜데 리뷰를 보면 사람 체형마다 같은 옷이지만 완전 다르게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오히려 리뷰를 보고 살 때도 많아요.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그 옷 입혀주는 그런 AI 기술 같은 걸 보면 사람마다 이렇게 체형도 다르고 분명히 어떤 다리 길이나 뭐 인치 같은 것들이 다를 텐데 그런 것들도 좀 AI 기술에서 적용이 가능한가요? 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네. 아직까지는 충실하게 반영이 되지는 음.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용화나 서비스화가 약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동시에 이 이미지를 생성하고 변환하는 이 핵심 기술들이 기본적으로 뭔가 말귀를 알아듣는 그런 어떤 능력을 보여주면서요. 가령 저희가 텍스트로 입력을 주었을 때 다양한 이미지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만큼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기술들에서도요. 사람이 뭔가 후처리적으로 좀 더 이 옷을 입었을 때 좀 더 타이트한 어떤 핏감을 만들어줘, 혹은 좀 더 루스하게 만들어달라, 혹은 이게 길이가 원래 옷 길이보다는 조금 긴 것 같은데 조금 더 짧게 만들어달라거나 다양한 컨트롤을 사용자가 이 텍스트를 통해서 편리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사실적인 그리고 좀 더 충실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목적을 조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나중에는 소비자가 그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플랫폼 자체에서 텍스트를 입력해서 미리 다양한 변수의 모델들을 생성을 해 두는 건가요? 그 플랫폼 내에서 이제 그런 음. 기능들이 이미 뭔가 후처리적으로 최대한 좋은 결과가 나오게끔 그런 모듈들이 이미 좀 탑재가 되어 있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뭐 사용자가 어떤 재미적인 측면으로 다양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또한 분명 뭔가 이제 활용할 만한 그런 시장이나 어떤 그 상황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대중화가 표면적으로는 새로운 기술을 국민들이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라는 가치도 있지만 그 기술의 발전과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AI를 사람들이 많이 써야지 그 기술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야 계속해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만큼 이 AI의 상용화가 아직은 잘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AI 기술들이 우리 근처에서 머무르기만 할 뿐 일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AI 기술이 조금 더 상용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쓰일 수 있게 하려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우선 뭐 LLM 등과 같은 좋은 기술들도 아직은 좀 더 성숙해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쓸데없는 소리를 그럴듯하게 하는 그런 환각 현상이라거나 혹은 이런 LLM 모델로 하여금 어떤 세부적인 그렇지만 꽤나 이제
정교하고 정확한 그 논리적인 추론 과정을 거쳐야 하는 그런 태스크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들을 또 많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LLM 같은 기술들은 아직까지는 텍스트 위주로의 이제 입력 및 출력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활용성이나 저희가 사용하는 그 상황들이 조금은 제한적인 것도 같은데요. 또 동시에 뭐 최근에 아이폰 같은 데서도 이 챗GPT나 이 GPT-4 등의 기술이 탑재가 되어져서 다양한 그 사용자의 다른 앱을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들과 또 연동이 되어서 이 사람이 실제 이 음성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다양하게 이 여러 기능들을 제공해 줄 수 있고 하는 이런 좀 더 저희 삶에 좀 스며들 수 있는 이런 기술들로 좀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이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회사나 산업의 입장에서는 이 AI 서비스를 구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직은 많이 비싼 그런 측면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런 어떤 고가의 GPU 리소스 혹은 그 서버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그 서버를 또 운영하는 데 드는 뭐 예를 들면 전기세와 같은 이런 비용들은요. 이러한 규모의 경제가 좀 달성이 되면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빈번하게 사용을 하다 보면 이러한 비용 문제들도 이 서버 가격도 점점 더 이제 저렴해질 거라 생각이 들고 이 전기 비용과 같은 문제도 가령 뭐 미국에서는 그 발전소 옆에다가 그 AI 그 서버를 또 구축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비용에 대한 문제들은 점차 해결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어떤 그 소위 티핑 포인트라는 걸 넘어서면서 굉장히 많은 그 이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그 산업군들이 형성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사용자들도 점점 더 본인 삶에서 이런 AI 서비스를 더 많이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대중화라고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디바이스가 애플이잖아요. 그런데 애플이 이 AI 기업으로 AI 기술 영역에서 어떤 좀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 여부도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최근까지는 사실 이 애플이라는 기업은 이 AI 분야나 이 AI 최소한 학계에서는 그렇게까지 이제 어떤 비저빌러티라고 할까요? 혹은 그런 인지도가 조금은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좀 약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사실 이 AI 분야는 뭔가 기술을 공개하는 어떤 오픈소스 기반의 그리고 그런 오픈소스 기반의 기술들이 또 학계에서 이제 굵직굵직한 논문 형태로 또 발표되고 공개되면서 그러면서 여러 회사들의 어떤 AI 기술의 경쟁력이나 인지도가 쭉 갖춰지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 또 이제 다양한 신진 그 AI 전문 인력들, 뭐 AI를 전공한 뭐 석박사급의 인력들이 해당 회사들로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고 또 그러면서 기술 발전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선순환의 어떤 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 뭐 상대적으로는 어떤 좀 폐쇄적인 기조로 이 AI 기술들을 개발하고 연구해 오다 보니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약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조금 그 기술 발전에 있어서 좀 선도하는 역할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또 애플도 약간은 스탠스가 바뀌어서 최근에는 LLM 모델이나 그 VLM 모델들, 그러니까 뭐 이제 멀티모달 모델로서 이제 저희가 이미지나 비디오도 입력을 해서 거기에서 뭔가 질문도 하고 뭐 이거를 설명해 달라고 하면 또 거기서도 또 잘 또 설명도 해줄 수 있는 이런 멀티모달 뭐 VLM 모델들을 또 특히 온 디바이스 그런 어떤 작은 저사양의 스마트폰에서도 또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이런 모델들도 또 공개하고 또 관련 논문들도 최근에는 좀 더 많이 발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적인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겪는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 국내 시장에서 이 AI 업계가 좀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국내 시장에는 비용 투자의 문제라던가 인력의 문제라던가 어떤 한계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문제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그게 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결국 현재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이 AI 기술들은 어떤 데이터 그리고 GPU 리소스 그리고 어떤 AI를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AI 분야의 어떤 투자 규모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미국이 가장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 투자 규모에 있어서는 좀 적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인해서 뭐 사실 GPU 서버를 저희가 확보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또 동시에 요즘에 이 훌륭한 AI 기술들은 이 많은 GPU를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중국의 경우에는 가령 자율주행이나 어떤 LLM 혹은 그 멀티모달 비전 랭귀지 모델 혹은 VLM 모델을 만들기 위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정부 주도로 굉장히 대규모 데이터를 구축하고 몇몇 특정 기업이 해당 데이터로 이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중국도 굉장히 이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고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반영해서 또 경쟁력을 좀 확보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엔비디아가 좀 후발주자 기업들과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상황인데 왜 그런 거예요? 엔비디아가 어떤 것이 그렇게 특별하길래 그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네. 사실 엔비디아가 그 그래픽 카드 혹은 GPU를 만드는 회사인 게 맞지만 또 네. 동시에 뭐 그런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가 엔비디아만 있느냐? 또 음. 그렇진 않고 AMD 같은 업체도 있고, 네. 또 최근에 이 AI 반도체를 타겟으로 하는 다양한 뭐 국내외 스타트업이나 뭐 많은 기업들이 또 있는데요. 이 또 동시에 엔비디아가 또 잘 해왔던 부분, 그래서 어떤 지금 현재 이제 엔비디아의 큰 경쟁력으로 역할하고 있는 부분이, 이 엔비디아는 사실 이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그냥 컴퓨터 그래픽스 뭐 혹은 3D적인 요소들을 잘 만드는 네. 그런 어떤 도메인이나 그런 영역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요. 과거부터 뭐 소위 사이언티픽 컴퓨팅, 가령 어떤 날씨를 예측하기 위해서 복잡한 뭐 미분방 정식을 계산한다거나, 아니면 분자의 어떤 여러 가지 핵융합 혹은 핵폭발 같은 거를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나 그런 시뮬레이션 툴을 만든다거나요. 그리고 이 AI 분야에서도 이 AI 기술이나 그 소프트웨어 혹은 그 프로그램을 개발자들이 쉽게 잘 짤 수 있고, 그렇게 짜여진 프로그램들이 이 그래픽 카드 위에서 또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이 소프트웨어 스택상에서 봤을 때 뭐 로우 레벨 펌웨어, 그다음에 뭐 중간에 뭐 무슨 라이브러리, 또 그 위에 올라가는 무슨 라이브러리들, 뭐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 전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이 엔비디아가 이 장기적으로 꽤나 오래전부터 투자를 해왔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 하드웨어 하나만이 아니라 그 어떤 전체적인 이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좀 잘 짜여진 인프라나 그런 개발 환경들이 이 엔비디아의 또 중요한 그 경쟁력이 아닌가 싶고요. 다른 후발주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사실 쉽게 혹은 단기간 내에 쫓아가기가 좀 많이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이 디바이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AI 기술을 빨리 접목시켜야 더 성장을 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국내 대기업들도 녹록지 않은 환경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뭐 해외도 그렇지만 네. 국내에서도 뭐 대기업 그리고 뭐 여러 중소기업들도 다 너나 할 것 없이 이 AI 기술, 그리고 이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출시하는데 정말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 그리고 LG, 네이버 등과 같은 기업들은 이 LLM 모델 자체를 내재 기술화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해외 뭐 챗GPT나 아니면 뭐 엔스로픽의 클로드와 같은 가장 좋다라고 하는 그런 LLM 기술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동시에 뭐 일본이나 뭐 동남아 시장 등과 같은 약간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일 수는 있지만, 그쪽의 문화나 혹은 그쪽에 좀 특화된 여러 지식들을 좀 더 잘 탑재한 그런 모델들을 잘 개발할 수 있으면 저희도 충분히 뭐 살아남을 수 있는 혹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동시에 뭐 다양한 중견 및 스타트업들에서도 이 AI 기술들을 잘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업스테이지와 같은 회사는 뭐 보통은 스몰 LLM 해갖고 SLM이라고도 표현하는 그런 쪽에서 또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그런 모델들을 발표하고 있고 또 좋은 해외 및 국내와의 협력 사례들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스파크 세션의 공통 질문입니다. 이름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인데,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해도 10년, 20년 후에 성장하는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같은 연구실에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모습이 다 달라질 텐데, 저는 그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그 사람만의 강점, 특징, 뭐 차별성, 나만의 어떤 이거 하나, 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제걸님을 만든 제걸님의 이름을 성장시킨 그 요인이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네. 저도 뭐 지금 이렇게 뭐 카이스트와 같은 좋은 학교에서 이렇게 교수로서 어느 정도 잘 안정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은 데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 사실 운칠기삼이라고 뭐 운이 굉장히 네. 좋았다라는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는 약간은 뭐 뭔가 좀 완벽주의적인 속된 말로 뭔가 프로불편러라고 할까요? 그래서 뭔가 하나하나 일을 할 때에도 조금은 이게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여기서 뭐가 이런 좀 부족한 점이 보이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본인의 어떤 눈높이나 어떤 그 만족스러움의 그 기준을 최대한 좀 높이는 게 좀 그래야만 그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여기서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은 데를 인지를 하고 그걸 피부로 느껴야만 그 부분을 또 개선하고 또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동인이 본인 스스로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본인이 하는 일에 있어서의 그 완성도의 기준을 좀 최대한 높이는 거가 또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나 싶고요. 매분 매초 발전하는 AI 기술의 속도가 저도 신기한데요. 이 해리포터의 마법 지팡이처럼 앞으로 다양한 디바이스 그리고 어플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연구되어서 실생활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 같네요. 네, 오늘도 주재걸 교수님 모시고 이 인공지능의 발전 흐름과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AI 업계가 흘러갈지에 대한 풍성한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다음 편에도 더 풍성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파크 세션의 소영이었습니다.